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3과 한국인의 존재 읽기, 한국신화와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서양적 진리관을 배우려는 자세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살면서 왜 아시아 진리 하지 서양적 진리를 하냐. 아시아 진리는 무한한 혼란밖에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문명은 계속 독재하고 무질서 반복했잖아요. 독재도 할 수 없고 무질서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뭐 한다? 수입 이론으로서 서양 질서를 추구하자. 이게 오래전부터 국민의 합의된 가치였습니다. 김대중 세력의 정치적 성공과 더불어 천도교 정치 권력이 지배하고 아시아 가치 문화에 그 서구적 문화가 가능하다는 착각이 만연됐는데 이거 잘못이죠.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군사 독자, 좌파 독자 모두 히틀러 파시즘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는 유럽 문화에 기초된 법치주의 문화를 회피하고 히틀러 권력은 게르만 신화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뽑아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유럽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아시아 문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아시아화가 된 거죠. 마치 샤머니즘적 부족 권력이 시민 주체 간의 상호 문제를 판단하는 이성법을 압도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군주님께 충성하는 게 그 시민 상호 간의 이성 논리를 압도한 거죠. 만약에 군사 독재, 좌파 독재가 각각의 파시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 상호 간의 이성 원칙이 진리로 작동해야 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는 왕의 문제, 1인 통치권자의 문제, 지금 좌파 독재는 특정 부족 혈연의 문제가 지배하고 있죠. 군사 독재 정권은 지식 정보가 모자란 한계가 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좌파 독재 정권은 지식 정보가 다 깔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한 겁니다. 게르만 신화는 성과학이 분명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기본 욕망, 인과사회의 기본 갈등, 우주자연의 섭리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중앙 권력을 향한 수동적 주체로 무장시켰습니다. 대공황 탈출에 갈급한 독일 국민은 히틀러라는 독재자에 열광했습니다. 히틀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틀러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제거하여 독일의 게르만 공동체의 인종적 통합을 주장합니다. 이는 시족을 넘어서 형성된 유럽적 질서를 거부하고 아시아로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아가 된 겁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아시아적 야만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개인 집단 국가 이익을 위해 많은 분쟁, 분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 시대는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고 권력진 부족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그 지도자, 부족, 권력, 정당 등 모든 형태의 권력 집중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 독재에서는 1인 통치권자 권력만 부정했지 특정한 부족 혈연의 그 귀족 마피아 연합의 그 권력 집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죠. 이는 고대 중국의 정치를 지배할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만 쪽이 주축이 된 히틀러 권력은 유대인과 유대교 및 기독교의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과 유대인의 이분법을 세우고 파시즘 권력은 아리아인을 인간의 이상형으로 다른 인종을 지배하기 위한 존재로 나타냈습니다. 히틀러에게 민족 공동체는 히틀러와 민족사회 독재 정권의 국가 질서와 세계 질서의 출발점으로 나타납니다. 히틀러의 민족 공동체는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유대인 증오합니다. 이는 히틀러에게 유대인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평가가 연결됩니다. 히틀러 파시즘 권력의 주체는 혈통적으로 게르만인,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상적으로 민족사회주의로 나타납니다. 히틀러 체제는 그러니까 특정한 권력에 마치 중국의 한족 지배 체제처럼 특정한 부족을 그렇게 대놓고 위로 올리는 것은 파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히틀러 체제는 유럽의 사후적 가치를 부정하고 중국 문명의 권력의 특정 부족 독점 방식을 취한 겁니다. 따라서 뒤집어 말하면 정치 권력에 나타난 유교적 부족주의는 그 어떤 형태도 나타나도 파시즘이라고 비난하면 한마디로 한국에서 쓰는 말로 걸면 무조건 다 걸리죠. 예, 적절한 평가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는 파시즘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공교육은 맹자의 성군 폭군의 논리로 자기들 연고는 민주주의요 그 밖에 파시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족 연고주의를 통해서 권력자의 내부가 민주주의이며 그 밖에 그렇지 않다면서 부족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부족의 그 관습을 사용해서 반론을 차단하는 그런 그 권위주의 기제가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파시즘 규정은 사회 구성체를 평가하는 사회과학의 평가이며 이런 식으로는 변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고 너네는 파시즘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도 너네는 자기는 민주주의, 자기 파벌은 민주주의고 너네는 파시오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부족주의 평가는 사회과학 평가가 아닌 겁니다. 물론 좌파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파시즘이라고 불릴 만한 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무조건 영남에만 해당된다. 파시즘은 무조건 영남이다. 이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은 뭐 독일인들이 그 전라도 편 들었다? 그럼 독일인들이 파시즘을 수출한 거지. 몰트만이 그런 의미로 개만두부터 개새끼지. 파시즘은 오직 군사정권만이며 그들을 빼면 전부 민주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은 번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좌파 권력의 연고층만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그 밖은 파시즘이라는 부족주의적 이분법이 여전히 방향만 바뀌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이론의 변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이론. 파시즘과 민주주의를 연고주의로 구분하는 좌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단순한 유교의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교의 의, 그 혈연 연고 집단의 시족 혈연의 위교 질서뿐입니다. 유교의 의로 판단하는 유교의 의는 시민 법치주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교의 의로 판단하는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파시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교적 부족주의가 나타난다? 파시즘으로 걸면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걸렸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사용하는 거에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공평해야지. 공평해야지. 신화는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믿어진 이야기이며 종교적인 도구마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하나의 사회의 신화적 사고가 만연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들이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신화는 언어적 형식을 빌린 빠롤입니다. 그리고 신화는 한 사회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인식 및 가치관의 표상을 말합니다. 집단 무식으로서 원형 상징의 신화적 사고가 반복된 사회는 여론조작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꾸준히 그 미디어의 특정한 상징을 반복해서 주입을 할 때 그 상징들이 그 대중의 무의식에 박히면서 그 상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이 특정한 게 원형적인 그런 상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게 반복되면은 여론 조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한국 신화는 부족, 시족, 한나라 등 사회 집단 중심 세력의 신성화를 추구합니다. 그러한 모습에는 시족 국가의 건국 신화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혁거세 신화는 신의 혈통만이 통치 능력으로 신성화됐습니다. 그러나 주몽 신화는 신의 혈통의 통치자 능력이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신화에 나타난 건국자들의 조상은 하늘에 있는 최고신으로 문화가 더 발달된 것으로 신성적으로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신화의 건국자들은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그곳을 벗어나 투쟁을 겪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고대 국가는 천신을 모시고 제천 행사를 거행합니다. 한국 신화는 중국 고대의 예학 정치에 해당되는 제천 행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천 의식은 시족 사회와 부족 사회의 생활 영위를 위한 그 하늘에 감사하고 축원한 제사 의식으로 제천 의식의 경천 사상은 천일화bil과 신인화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국 신화는 중국 문명권의 군주신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 노예 계급은 시족 부족의 제사장 임금에 종속돼서 모든 행정을 신비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금 과도하게 정치인 우상화가 나타나는 것은 국민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문명의 쇠락기의 특징이야. 고대로도 가면은 그게 쇠락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쇠락기를 말하는 거죠. 경제 폭락할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한국인들에게는 부족 혈연 중심의 가부장 상징이 원형적으로 존재하고 한국 신화사에서 반복돼 나타납니다.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신성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 캡장으로 신성성이 나타나면 신화, 조금 덜 신성하면 전설, 덜 그 존재가 덜, 그러니까 그 신성성의 대상이 뭐 신분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신화 전설 민담 나뉘지만 결국 이렇게 신화가 결국은 다 가부장이더라. 이러한 한국 고대 부족 국가의 건국 신화에 의존하여 서양의 법치주의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 국가를 신화를 사용하는 한에서 언제나 법은 권력을 쥔 부족에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아울러, 이건 100%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동서를 아울러, 좌우를 아울러. 그 권력이 누구한테 종속된다? 그 정치인 우상화하는 그쪽. 그러면 답이 뻔하지. 이런 것에 속아왔어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쭉. 한국 고대 신화 속에서 부족 신화는 정치 문법으로 읽을 때 파시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을 특정 부족이 독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비정상이 중국 문명의 영향으로 짙게 배인 한국 고대 신화 속에서 정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 신화를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적용하고 파시즘이 아니라는 글이 있다면 그런 독자를 속이는 가짜 정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한국 신화 속에서 원형 상징은 모두 가부장으로서 시종 내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불선을 아우른 제사장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마을 사람들의 모든 종교를 한 명이 제사하는 것은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군사 독재 때 반공은 6.25 전쟁 때 한미연합군을 믿은 국민을 인종적으로 중앙에 세우고 시작합니다. 좌파는 이를 국제사회의 히틀러 파시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단 그래요. 그들한테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교 부족주의가 담긴 거는 파시즘으로 걸면 다 걸려. 그러면은 지금 파시즘이 아닐까? 분명히 더 맞지. 권력을 준 좌파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전라도 천도교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북한 공산당의 대남 선전기구를 거쳐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을 편들었던 시족 혈연 라인을 인종적으로 중앙에 내세우고 나머지를 평화합니다. 파시즘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겠다더니 실제로 한 것은 정반대의 파시즘 정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이제 전 세계에 김대중 박정희 대선 때 반공을 파시즘이라고 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도 파시즘 한다. 그러니까 그 딱지가 매우 정략적이고 허구였다. 이거 이야기해야죠. 이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과거 군사정권에 그냥 몰라서 여튼 자유지구한 대한민국을 긍정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연하게 똑같은 유교 부족주의면은 그게 그 성격이 있으면 당연히 파시즘으로 규정돼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 다 바뀌어야 돼요. 군사독재 국가의 반공과 연결된 부족 혈연주가 끼었음을 파시즘이라고 비판하던 좌파는 낮은 단계 연방제 부족 혈연주의 자익의 부족 혈연주의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신동훈 교수의 한 살아있는 한국 신화, 이 한겨레 출판사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뭘로 깜짝 놀라냐면은 원래 창조 신화는 사회의 미개함을 반영하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창조 신화. 근데 창조 신화가 따지고 보면은 쭉 이어져서 1945년 및 60년대, 70년대 지금 문지양의 남북 문제에서는 이런 미개의 전통 창조 신화를 쭉쭉쭉쭉 이어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간에서 못 배운 사람들의 무당신앙적 판타지, 그런 판타지 안에 신화가 계속 끼어갑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이투쟁, 이것도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꼭 한국 정치 같아. 그 재밌어.
유럽에선 금서였는데, 그죠? 유럽적 가치. 근데 이게 꽤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큰 문제죠. 울리 란네만의 이신건역 칼바르트 정치신앙. 이거는 그 칼바르트라는 그 기독교 지도자가 당시에 독일 사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왜 신화를 남발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 신화는 영웅 신화에 의존합니다. 영웅 신화는 17, 18세기의 영웅 소설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웅은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집단이 우러러 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영웅은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시리안 구출자에 의해 양육됨, 투쟁으로 위협, 고향모로 고귀한 지식 유지 등 신비한 그 죽음의 요소를 갖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 운동가는 하나같이 전부 이 영웅 공식이더라. 한번 보세요. 민주화 운동가 전기들 공식이 다 똑같아. 스토리가 다 똑같아. 일부러 이렇게 그 영웅 신화에 맞춰서 쓰고, 이 영웅 신화 이 이론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런 영웅의 흐름 이 이론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고의로서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작성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일 겁니다. 구한말의 단지 신채호 선생의 영웅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역사전기 소설을 통해서 구국의 영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영웅은 부족민들 괴롭히는 그 적들을 타도하는 신성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부족에 존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정감을 높이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웅소설을 읽으면서 원형상징으로서 지적사회 가부장에 대한 원형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영웅의 일생 부분은 부족사회에서 귀족에 연결된 시족사회의 그 구성원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김대중 정치 신화로서 그 문제하고 김대중 스토리 있잖아요. 정치 신문, 정치 미디어. 이거가 옛날에 아기장수 설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아니 유튜브 구글에 아기장수 설화. 이거하고 그래서 김대중이 영웅이다. 호남 사람들의 그 뭐랄까죠. 그 개발소에서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기장수 설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소호지란 영웅소설이 정강의 변으로 나타나 중국인의 비참함을 깔고 있듯이 그 비참함을 벗어나는 그게 소호지 영웅이다. 한국의 영웅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제자호란의 비참함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대중들은 잊고 싶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초월적인 영웅이 존재했다. 한국 신화 연구에 있어서 융심리학의 집단적 무의식에 주목됩니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으로 의식화가 가능한 무의식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단적 무의식은 유전적인 내용으로 인류가 살아온 정치적 내용에 관계합니다. 망각무식, 억제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사라진 것들이 콤플렉스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분의제 속에 하층민들의 삶을 방식을 교육시키지 않았어도 몸에 박힌 무의식이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집단적 무의식은 의식화되지 않았어도 선체적으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는 본능과 관계되는 원형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신화적 모티프를 통해서 유전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영웅 이야기는 시족 혈연 사회의 귀족 과부장의 현실적 삶의 상상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어디서 그렇게 상상적 인플레이션으로 느끼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그 삶의 그 이야기를 과장하는 거, 이거를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하더라. 이러한 원형으로서 부족사회의 귀족 가부장의 지위는 그를 바라보는 신분제 무의식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띄우는 정략적으로 암흑에는 위대했습니다라고 띄우는 것에서는 종속됐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을 띄운다? 거기에 띄워야지 그 이익을 먹는 그런 연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애국심이 그런 식으로 얽혔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를 띄워야지 돈 받아 먹는다. 근데 이제 국가가 아니라 각 부족에 김대중을 띄우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각가지의 그 정치
노무현을 떼고 문재왕을 떼고 이렇게 다 돈 받아 먹는 거하고 연결됐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서 한국 신화를 이해하면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의 사회 행위를 이해하는데 기반이라서 중요합니다. 결국 역사적 사건을 민중이 만들고 민중은 신화들을 통해서 대중무의식을 조작하는 귀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신화를 남발하면 서양 법치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 히틀러 시대도 법치주의 작동을 북유럽 그 신화가 막았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근데 문제는 그래요. 법 앞에 평등, 법치 시민사회, 법치 시장 경제 한다면서 양쪽 모두 그 경상도 하고 경상도 천도교, 영남 천도교 양쪽 모두 신화를 남발하고 있어. 잘 보세요. 신화를 굉장히 남발해. 그러니까 되는 게 있겠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 유교 봉건전제주의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불선이 결합된 국가주의하고 다른 의미로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유교 권위주의나 유교 봉건 전제주의나 유불선이 결합된 한국 신화나 어차피 부족장 권력이야. 어차피 부족장 권력이라고. 어느 쪽은 국민의 이성적 판단은 쇠락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조동일 교수의 한국 소설의 이론은 제목은 소설인데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 이론서가 아니야. 한국 신화 이론서예요. 조동일 교수는 그 김지하 시인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6.3 운동을 지휘한 좌파 교수죠. 그런데 한번 조동일 교수의 이 책 초판 73년도에 나왔다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미션 시족제의 탯줄이 잘린 서구의 사고와 시족제의 탯줄이 유지된 중국 문명 중 어느 것이 나은가. 지금 이렇게 한국 정치가 시족체의 탯줄을 유지하면 한로 기운을 기울면서 자꾸 파시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자주 분기. 애써 노력한 게 쉽게 마치 모래성 쌓듯이 넘어지고. 근데 또 반론으로는 또 내 생각이 서구적 사고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